잠시 뒤 2시부터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인데요. 법원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실제 상황보다 10초 정도 지연해서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서 오늘 판결의 핵심 쟁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판결에서는요,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은 다음 달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또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후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또 폐기를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내란 특검팀은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아직 재판부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법정 상황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법정 상황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직 지금 법정 상황의 영상은 들어오질 않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법정 상황, 법정의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모습인데요. 지금 재판부가 들어와서 착석을 했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 10분 전쯤에 그 법원에 도착을 해서 저렇게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덕수 전 총리도 역시 이제 한두 가지 혐의가 아니고요. 크게 4가지 정도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소개해드린 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그다음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그 혐의,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탄핵 심판에서 위증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추가를 요구를 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도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려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는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합 1219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네, 특별검사부 장우성,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영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변호인께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법인 유한해광에서 정현택, 손철, 김도엽, 고배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피고인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죠. 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소, 직업, 등록 기준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네, 판결 선고 시에는 그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하는 동안 피고인이 서서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마지막 주문 선고 시에만 서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네, 관련해서 이유 요지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주문 선고 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내란 중도 임무 종사 혐의가 택일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에 한해서만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중도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도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도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30조에 따른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택일적 추가적 병합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할 것을 신청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택일주 추가를 허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두 공소사실은 그 법률적 평가를 피고인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과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달리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방어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12상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다수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정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선거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 사무소를 장악하는 한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인터넷신문 등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국무회의 심의 없이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의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 사항이 있거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그에 따른 직무 수행이 필요한 피고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및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 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부터 20시 6분경까지 사이에 이들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오도록 한 다음 이들에게 국회가 탄핵을 계속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 운영이 어렵다.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들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국민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이상민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조태열에게 제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취지로 기재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각각 건네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 실장 선임행정관 강의구와 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종환으로 하여금 국무위원 중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인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16경부터 22시 18분경까지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그곳에 모인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날 22시 23분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윤석열, 김용현의 순차 지시에 따라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계엄법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부터 그 다음 날 4시 26분경까지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준우, 문상호, 경찰청장 치안총감 조지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치안정감 김봉식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률 규정을 살펴봅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